어떤 문제는 오랫동안 문제로 드러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당장은 버틸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자산 관리도 그렇습니다. 소득이 꾸준히 들어오고 생활 패턴이 유지되고 은퇴가 아직 먼 이야기처럼 느껴질 때에는 사람들은 자산의 구조보다 자산의 크기에 집중하게 됩니다. 그래서 자산 관리는 점점 숫자의 게임이 되어갔습니다. 계좌의 숫자, 부동산 평가액, 수익률 그래프, 자산 순위, 숫자는 분명 중요합니다. 문제는 그 숫자가 삶과 연결되지 않을 때 시작됩니다. 우리는 집을 사는 법, 투자하는 법, 절세하는 법은 배웠습니다. 하지만 정작 중요한 내 자산이 내 삶을 어떻게 지탱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충분히 배우지 못했습니다. 흥미로운 점은 20세기 금융이론의 핵심은 자산을 얼마나 효율적으로 성장시키는가에 가까웠습니다.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한국인의 은퇴 이후 삶은 30년 이상 이어질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문제는 숫자상 자산은 존재하지만 정기적으로 삶을 지탱할 현금 흐름은 부족한 경우가 많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자산은 충분히 있는데도 쉽게 돈을 쓰지 못합니다. 행동경제학만으로는 이 현상을 충분히 설명하기 어렵습니다. 최근에는 오히려 사회 구조와 인구 변화 자체가 자산 불안을 만들어내고 있다는 분석이 더 강하게 등장하고 있습니다. 경제학자 토마 피케티는 21세기 자본에서 현대 사회에서는 노동소득보다 자산 보유 여부가 삶의 안정성을 더 크게 결정하기 시작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즉, 사람들은 단순히 부자가 되기 위해서가 아니라 미래의 격차에서 밀려나지 않기 위해 자산을 축적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특히 한국 사회는 이 현상이 매우 강하게 나타납니다. 최근 글로벌 자산 관리 산업에서는 기존의 고수익 중심 투자 모델보다 longevity economy, 즉 장수 경제에 대한 연구가 빠르게 늘어나고 있습니다. 맥킨지와 세계경제포럼 보고서에서는 100세 시대의 핵심 위험을 단순 투자 실패가 아니라 장기간 지속되는 현금 흐름 단절로 설명합니다. 예전에는 은퇴 이후 10년 정도를 준비했다면 이제는 30년 가까운 기간 동안 생활비와 의료비, 돌봄 비용까지 지속적으로 감당해야 하는 구조가 된 것입니다. 실제로 캐나다 연기금이나 노르웨이 국부펀드 같은 장기자본 기관들은 당위 수익률 경쟁보다 지속 가능한 현금 창출 구조를 더 중요하게 보기 시작했습니다. 왜냐하면 장기 자산 관리의 핵심은 결국 얼마를 벌었는가가 아니라 시장이 흔들려도 삶과 시스템이 유지될 수 있는가에 가까워졌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 변화는 개인 자산 관리에도 그대로 연결되기 시작합니다. 앞으로 중요한 것은 단순히 자산이 증가했는가가 아닙니다. 그 자산이 소득이 끊긴 이후에도 삶의 시간을 안정적으로 지탱할 수 있는가. 바로 그 질문이 이제 자산 관리의 중심으로 이동하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철학자 이반 일리치는 현대 사회가 인간에게 점점 더 많은 선택지를 주는 것 같지만 실제로는 삶을 스스로 유지하는 능력을 약화시키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자산 관리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자산을 늘리는 방법은 배웠지만 그 자산으로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에 대해서는 충분히 배우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의 자산 관리는 단순한 축적의 기술이 아니라 삶의 시간과 자유를 실제로 유지할 수 있는 구조를 설계하는 방향으로 변화해야 합니다. 50대가 되면 이상하게 마음이 복잡해집니다. 겉으로 보면 분명 안정돼 보입니다. 20, 30년 가까이 일했고 어느 정도 자산도 모았고 집 한 채 정도는 가지고 있는 경우도 많습니다. 사회적으로도 가장 책임 있는 위치에 올라와 있습니다. 그런데 정작 본인은 압니다. 생각보다 마음이 편하지 않다는 걸. 사실 이것은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50대라는 시기가 가진 경제적 심리적 구조와 더 깊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미국 심리학자 에릭 에릭슨은 중년기를 생산성과 침체의 충돌 시기라고 설명했습니다. 즉, 중년 이후 인간은 단순히 돈을 버는 문제가 아니라 앞으로도 내가 유지될 수 있는가를 본격적으로 고민하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특히 50대는 소득의 정점과 불확실성의 시작이 동시에 만나는 구간입니다. 예전에는 앞으로 더 벌 수 있다는 감각이 있었습니다. 야근해서라도 벌 수 있었고, 사업을 더 키울 수도 있었고, 다시 도전할 시간도 있다고 느꼈습니다. 하지만 50대부터는 상황이 달라집니다. 몸은 예전 같지 않고
회사에서는 구조조정 압박이 시작되고 사업 역시 한 번의 실패가 치명적으로 느껴집니다. 실제로 한국고용정보원 자료를 보면 한국의 평균 주된 일자리 퇴직 연령은 생각보다 훨씬 빠른 수준입니다. 반면 통계청 자료에서는 기대 수명은 계속 증가하고 있습니다. 즉, 소득이 줄어드는 시점과 삶이 끝나는 시점 사이의 간격이 점점 길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문제는 여기서부터입니다. 지출은 생각보다 줄지 않습니다. 부모님 병원비, 자녀 결혼 문제, 본인의 건강관리, 노후 의료비, 오히려 인생 후반부로 갈수록 예측하기 어려운 비용은 더 늘어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처음으로 자산을 다르게 보기 시작합니다. 예전에는 자산이 커질 가능성처럼 느껴졌다면 이제는 언젠가 줄어들 수도 있는 돈처럼 느껴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경제학에서는 이를 자산 축적 단계에서 자산 보존 단계로의 전환이라고 설명합니다. 이 시기 한국 사회에서 특히 강하게 나타나는 문제가 있습니다. 바로 자산과 현금 흐름의 괴리입니다. 한국은행 자료를 보면 한국 가계자산의 상당 부분은 부동산 중심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문제는 부동산은 평가 금액은 크지만 정기적인 현금 흐름을 만들기는 쉽지 않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실제로는 자산 규모가 커도 생활은 여전히 월급과 사업소득 흐름에 의존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즉, 숫자상 자산과 실제 생활 안정감 사이에 큰 간격이 존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최근 글로벌 자산 관리 산업은 50대 이후 자산 관리의 핵심을 수익률보다 현금 흐름 안정성에 두기 시작했습니다. 결국 50대 이후의 자산 관리는 더 공격적으로 늘리는 게임이 아니라 현재의 자산이 삶을 얼마나 안정적으로 유지시켜 줄 수 있는가의 문제에 가까워집니다. 그리고 바로 그 순간부터 자산은 단순한 숫자가 아니라 삶의 시간과 안정성을 지탱하는 구조로 다시 보아야 합니다. 어떤 나라보다 먼저 이 문제를 경험한 곳이 일본입니다. 일본은 한때 세계 최고의 저축 국가 중 하나였습니다. 1980년대와 1990년대 일본 가계의 저축률은 OECD 최고 수준에 가까웠고 성실하게 저축하고 집을 마련하고 퇴직금을 준비하면 안정된 노후가 가능하다는 믿음이 사회 전체에 매우 강하게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실제로 일본의 단카이 세대는 평생 일하며 자산을 축적했습니다. 부동산을 보유했고 예금을 모았고 퇴직금과 연금 시스템도 존재했습니다. 겉으로 보면 세계에서 가장 노후 준비가 잘 된 나라처럼 보였습니다. 그런데 일본이 초고령 사회에 진입하자 예상하지 못한 현상이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사람들이 돈을 쓰지 못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일본 총무성과 내각부 조사에 따르면 65세 이상 고령층은 일본 금융자산의 상당 부분을 보유하고 있음에도 소비 성향은 지속적으로 하락했습니다. 특히 일본은행 보고서에서는 고령층이 미래 의료비와 장기 간병 비용에 대한 불안 때문에 필요 이상의 현금과 예금을 보유하려는 경향이 강해졌다고 분석합니다. 실제로 일본은 세계에서 가장 빠르게 초고령 사회에 진입한 국가 중 하나이며 현재 65세 이상 인구 비중은 전체 인구의 약 30% 수준까지 올라와 있습니다. 문제는 단순히 오래 사는 것이 아닙니다. 오래 살아야 하는 기간 동안 얼마가 필요할지 예측하기 어려워졌다는 것입니다. 일본 후생 노동성 자료에서는 고령층이 가장 두려워하는 요소로 장기 간병 비용, 치매 위험, 의료비 증가, 연금 부족 가능성 등이 반복적으로 나타납니다. 2019년 일본 금융청은 유명한 노후 2천만 엔 부족 문제 보고서를 발표합니다. 은퇴 이후 부부 기준으로 평균 생활비와 연금 차이를 계산했을 때 약 2천만 엔 이상의 추가 자산이 필요할 수 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이 보고서는 일본 사회에 엄청난 충격을 주게 됩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은 평생 준비해왔다고 생각했는데 막상 초고령 사회가 되자 그래도 부족할 수 있다는 현실과 마주하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 이후 일본에서는 단순한 자산 규모보다 자산 수명이라는 개념이 더 중요하게 다뤄지기 시작합니다. 즉, 중요한 것은 얼마를 가지고 있는가가 아니라 그 자산이 몇 년 동안 삶을 유지할 수 있는가라는 것입니다. 경제학에서는 이를 예비적 저축 동기로 설명합니다. 미래가 불확실할수록 사람들은 소비보다 현금 보존을 우선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특히 일본은 버블 붕괴 이후 장기 디플레이션과 저성장을 경험하면서 고령층의 소비 심리가 더욱 위축되었습니다. 노무라 종합연구소와 다이와 연구소 보고서에서도 일본 고령층의 핵심 특징 중 하나로
자산은 많지만 소비는 매우 보수적인 구조를 반복적으로 지적합니다. 즉, 일본 사회는 부유한 고령층이 존재하지만 동시에 돈이 시장 안에서 순환되지 않는 구조가 강해지기 시작한 것입니다. 이것은 개인의 문제를 넘어 경제 전체의 활력 저하로 연결됩니다. 소비 감소, 서비스업 위축, 내수 둔화, 실제로 일본 경제 장기 침체의 중요한 원인 중 하나로 고령층 소비 위축이 자주 언급됩니다. 그리고 지금 한국도 점점 비슷한 구조로 이동하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한국 역시 부동산 중심 자산 구조가 강하고 은퇴 이후 현금 흐름 설계 경험은 상대적으로 부족합니다. 즉, 자산은 존재하지만 그 자산을 언제, 어떻게, 얼마나 사용해야 하는지에 대한 사회적 학습은 아직 충분하지 않은 것입니다. 결국 초고령 사회에서 중요한 것은 더 많이 모으는 능력만이 아닙니다. 오히려 더 중요한 것은 그 자산으로 삶을 얼마나 안정적으로 지속할 수 있는가. 그리고 바로 그 질문이 앞으로 한국 자산 관리의 핵심으로 빠르게 이동해야 할 것입니다. 요즘 한국의 중장년층이 자주 듣게 되는 말이 있습니다. 요즘은 평생 직장 개념이 없대. AI 때문에 사람 많이 줄인대. 앞으로는 혼자 벌어서 가족 먹여 살리기 힘들대. 처음에는 남 이야기처럼 들립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그 말들이 전부 현실처럼 느껴지기 시작합니다. 왜냐하면 실제로 주변의 구조 자체가 바뀌고 있기 때문입니다. 예전 한국 사회는 장기 성장과 안정적 고용을 전제로 움직였습니다. 한 회사에서 오래 일하고 연차가 쌓이면 소득도 증가하고 집값도 장기적으로 상승할 가능성이 높았습니다. 즉, 미래는 불확실했지만 방향 자체는 비교적 명확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다릅니다. 회사에서는 사람을 오래 키우기보다 필요한 만큼 유연하게 사용하는 구조가 강해지고 있습니다. 실제로 한국노동연구원 자료에 따르면 중장년층은 디지털 전환과 산업 구조 변화 속에서 고용 불안을 크게 느끼는 세대로 나타납니다. 특히 AI와 자동화 기술이 확산되면서 단순 반복 업무뿐 아니라 사무직과 전문직 영역까지 변화 압력이 빠르게 확대되고 있습니다. 세계경제포럼의 퓨처 오브 잡스 리포트에서도 향후 가장 큰 변화 중 하나로 AI 기반 업무 재편과 중간 숙련 일자리 축소를 지목했습니다. 즉, 지금의 불안은 단순 경기 침체의 문제가 아니라 내 역할 자체가 앞으로도 유지될 수 있는가에 대한 불안에 가까워지고 있는 것입니다. 더 큰 문제는 미래 예측이 점점 어려워지고 있다는 점입니다. 경제학자 프랭크 나이트는 위험과 불확실성을 구분했습니다. 위험은 계산 가능한 영역이지만 불확실성은 애초에 미래를 예측할 수 없는 상태라는 것입니다. 과거에는 미래가 힘들어도 경제는 결국 성장할 것이라는 믿음이 존재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부동산도 노동시장도 은퇴 이후 삶도 확신하기 어려워졌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단순한 현재의 어려움보다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겠다는 감각에서 더 큰 피로를 느끼기 시작합니다. 실제로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조사에서는 중장년층의 핵심 불안 요인으로 노후 소득 단절, 건강 악화, 재취업 불안, 자녀 세대의 미래 불안 등이 반복적으로 나타납니다. 흥미로운 점은 많은 사람들이 절대적인 빈곤 상태에 있기 때문만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문제는 삶의 안정 구조 자체가 약해지고 있다는 감각에 가깝습니다. 사회학자 지그문트 바우만은 현대 사회를 액체 근대라고 설명했습니다. 직업도, 관계도, 산업도 계속 빠르게 변하는 사회에서는 사람들이 더 이상 장기적인 안정감을 느끼기 어려워진다는 것입니다. 특히 중장년층은 이 변화를 가장 크게 체감하는 세대입니다. 왜냐하면 아날로그 성장 시대를 경험했지만 지금은 디지털 전환과 AI 시대를 동시에 적응해야 하는 위치에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은퇴를 준비하면서 처음으로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내가 생각했던 노후가 실제로는 오지 않을 수도 있겠구나. 계속 일해야 할 것 같고, 계속 대비해야 할 것 같고, 계속 불안합니다. 돈이 부족해서만은 아닙니다. 언제까지 버틸 수 있을지 확신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바로 이 지점에서 자산 관리의 개념이 바뀌어야 합니다. 과거에는 얼마나 더 성장할 수 있는가가 중요했다면, 이제는 변화 속에서도 삶을 얼마나 오래 유지할 수 있는가가 더 중요한 문제가 되기 시작한 것입니다. 결국 앞으로의 자산 관리는 단순한 투자 전략이 아니라 불확실성이 커지는 시대 속에서 삶의 안정 구조 자체를 설계하는 방향으로
변화하지 않으면 지속적으로 불확실성을 안고 살아가야 합니다. 결국 앞으로 필요한 것은 더 많이 모으는 전략이 아니라 오래 버틸 수 있는 구조를 만드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지금의 불안은 단순히 자산이 부족해서 생기는 것이 아니라 소득, 직업, 가족 부양, 산업 변화가 동시에 흔들리는 데서 오기 때문입니다. 경제학에서는 이것을 생애주기 관점의 전환으로 봅니다. 젊을 때는 소득이 늘고 자산을 축적하지만 중장년 이후에는 소득 증가보다 지출 관리와 현금 흐름 안정성이 더 중요해집니다. 특히 한국은 이 문제가 더 현실적입니다. OECD는 한국의 66세 이상 상대적 빈곤율이 약 40%로 OECD 국가 중 가장 높은 수준이라고 설명합니다. 즉, 노후 소득 안정성이 여전히 취약하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대안은 자산의 일부를 반드시 현금 흐름 구조로 바꾸는 것입니다. 부동산만 가지고 있으면 평가액은 높아도 생활은 불안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한국 가계는 부동산 등 비금융 자산 비중이 약 64.5%로 주요국보다 높은 수준이라는 분석이 있습니다. 자산은 있지만 필요한 순간에 쓰기 어려운 구조가 될 수 있다는 뜻입니다. 두 번째는 은퇴 이후를 쉬는 시기가 아니라 소득이 줄어드는 시기로 봐야 합니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중년층 연구도 표준적인 은퇴 과정과 노동 생애가 약해지고 있다고 분석합니다. 은퇴는 어느 날 갑자기 끝나는 사건이 아니라 소득 구조가 천천히 바뀌는 과정에 가깝습니다. 그래서 50대부터는 지출 수준을 미리 조정하고 생활 유지 비용을 계산해야 합니다. 세 번째는 자녀, 부모, 본인 노후를 혼자 동시에 책임지려는 구조를 줄이는 것입니다. 앞으로는 벌어서 해결한다는 방식이 점점 어려워집니다. 부모, 의료비, 자녀 지원, 본인 노후가 겹치면 자산의 크기보다 매달 버틸 수 있는 구조가 더 중요해집니다. 네 번째는 AI와 산업 변화 속도를 인정하는 것입니다. 한국노동연구원은 AI 확산이 일자리 감소, 직무 축소, 고용 불안과 연결되어 인식되고 있다고 분석합니다. 앞으로는 직업 안정성만 믿기보다 소득원이 흔들려도 버틸 수 있는 현금 흐름 구조가 중요해질 가능성이 큽니다. 결국 앞으로의 자산 관리는 수익률 경쟁이 아니라 버틸 수 있는 구조의 설계입니다. 자산이 얼마나 큰가 보다 그 자산이 소득이 줄어든 이후에도 삶을 얼마나 오래 유지시켜 줄 수 있는가, 그 질문이 앞으로의 자산 관리 기준이 되어야 합니다.